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버릇은 대부분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그 착각이 더 쉽게 정당화되죠. 어차피 내 편이잖아. 어차피 참고 살 거잖아. 그렇게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오래 찢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마지막 날 남기는 말은 평생 숨겨온 진짜 얼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던 며느리가 마지막 날 자신이 무너져버릴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울컥했던 순간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늦게라도 바뀌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꼭 느끼실 겁니다.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이런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조용히 전해질 수 있게요. 내 이름은 이정희, 올해 68. 동네 사람들은 나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말이 적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억울해도 꾹 참는 스타일. 남편 박성호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장례 치르던 날 비가 얇게 내렸는데 그 비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다. 장례식장 바닥에 차가운 대리석 냄새, 검은 옷에서 올라오던 먼지 냄새, 조문객들이 마시는 믹스커피의 달짝지근한 향, 그 모든 게 내 인생을 한 장으로 접어넣은 것 같았다. 아들은 하나. 박준호 42. 성격이 순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문제는 너무 순했다는 거다. 사람 좋은 게 죄가 될 때가 있잖아. 준호는 늘 엄마 조금만 참아라고 말했고 그 말은 내게 엄마는 참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되어버렸다. 며느리 서지은 38. 서울에서 일하다가 내려와 결혼했고 결혼 전에는 작은 브랜드 마케팅팀에서 일했다.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다. 좋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재고 따지는 사람. 지은이는 외모도 깔끔했다. 늘 톤 다운된 코트에 향수 냄새가 은근히 났다. 집에 들어오면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주방은 거의 호텔처럼 반짝반짝했다. 그런 며느리가 처음엔 참 고마웠다.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 세월을 견뎠다. 손은 거칠었고 관절은 비 오는 날이면 쑤셨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늘 가장 싼 걸 집어들었다. 내 옷장엔 검정 바지 2벌, 회색 니트 2개. 그게 내 삶이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광주 외곽의 작은 아파트. 겨울이면 베란다 창틈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새벽이면 아래 도로에서 쓰레기차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하고 올라왔다. 그 소리에 깼다가도 다시 이불을 끌어올려 덮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처음엔 며느리가 나를 잘 챙기는 줄 알았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어머니, 혈압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 말들 사이에 아주 얇은 가시가 숨어 있다는 걸 나는 늦게 깨달았다. 그 가시는 말끝에 붙은 한숨이었다. 어머니, 또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건 이제 좀. 마치 내가 관리해야 할 노인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중간에서 늘 애매하게 웃었다. 지은아,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아니,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쳐야죠. 나는 그때마다 뒤로 물러섰다. 내 마음은 늘 같은 자리였다. 내가 참으면 되지. 그런데 참는 게 쌓이면 결국 사람이 작아진다. 목소리는 더 낮아지고 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눈은 항상 바닥을 보게 된다. 나는 내가 그렇게 작아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주방에서 깨달았다. 그날도 아침이었다. 김치 냄새가 은근히 올라오고 밥솥에서 칙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용히 국을 데우려고 냄비를 꺼내는데 며느리 지은이가 내 손에서 냄비를 툭 빼앗듯 가져갔다. 어머니, 그거 쓰지 마세요. 바닥 다 긁혀요. 아 그래, 그럼. 아니, 진짜. 어머니는 왜 늘 조심성이 없으세요?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조심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는 늘 문제다라는 시선이. 그날 이후로 나는 부엌에 들어갈 때도 숨을 죽였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고 설거지할 때도 물소리를 줄였다. 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았다. 갈등의 씨앗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늘 그렇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대개 작고 사소한 무시다. 첫 번째는 명절이었다. 추석 전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장 보러 나갔다 들어오니 장바구니가 손목에 쓸려 빨갛게 일어났다. 나는 시장에서 사온 전을 부치려고 앞치마를 두르는데 지은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 지금 시댁. 아 진짜. 어머니가 일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해. 전을 왜 이렇게 많이 부쳐? 냉동실도 좁은데. 나 힘들어. 나는 주방 문턱에서 발이 굳었다. 나 힘들어. 그 말이 내가 들으라고 한 말 같았다. 잠시 뒤 지은이가 전화를 끊고 들어왔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조금만 하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많이 해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너 말이 맞지.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엄마, 뭐 도와줄까? 지은이는 말없이 준호에게 앞치마를 던졌다. 당신은 설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하는데. 아니요. 어머니가 하시면 더 일이 늘어요. 그 말에서 나는 두 번째로 작아졌다. 사람은 누군가가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할 때 위로로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존재를 지우는 말로 들린다. 두 번째는 돈 이야기였다. 어느 날 지은이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와서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어머니, 관리비가 또 올랐어요. 난방도 많이 쓰시죠? 내가 그렇게 많이 썼나?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계시니까 생활비가 늘어요. 밥숟가락이 멈췄다.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지은아, 그런 말은. 아니, 현실이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울음은 소리 없이 나왔다. 내 나이가, 내 세월이, 내 존재가 비용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세 번째는 손주 문제였다. 손주는 초등학교 3학년 서아. 아이는 착했다.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품에 안겼다. 그런데 지은이는 아이가 나와 있는 걸 싫어했다. 서아야,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마. 왜? 먼지 많아. 할머니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할머니 방은 정리가 안 됐잖아.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지만 내게 꽂혔다. 나는 정리가 안 된 사람. 나는 먼지 같은 사람. 그날 밤 나는 옷장을 열었다. 내 옷들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낡은 니트, 해진 목도리. 나는 그것들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다. 내가 여기서 뭘 더 바랄까? 그래도 나는 참았다. 늘 그랬듯이. 그런데 참는 사람에게도 마지막 한 방울은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방울은 의외의 날에 떨어진다. 그날은 평일 낮이었다. 겨울 끝자락, 바람이 아직 차가웠고 햇빛은 유난히 희미했다. 아파트 복도에는 난방이 잘 안 돼서 문을 열면 찬 공기가 발목을 때렸다. 지은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집들이 겸이라며. 나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손님 오는 날이니 미역국이라도 끓여두려고 했다. 지은이는 주방에서 내 손을 막았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방에 계세요. 제 친구들 오잖아요. 내가 뭐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이 아니라 어머니 계시면 분위기 좀. 말끝이 흐렸다. 하지만 의미는 또렷했다. 어머니가 계시면 창피하다. 나는 그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선명했다. 여자들 웃음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향수와 커피 냄새가 섞여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뒤 내 이름이 들렸다. 정확히는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지은아, 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응, 어쩔 수 없지 뭐. 와 대박. 난 절대 못 살아. 나도 솔직히 말하면 미치겠어. 말이 안 통하잖아. 그리고 자꾸 옛날 방식이야. 그래도 남편이 효자라서? 효자라기보단 엄마한테 약한 거지. 근데 그게 진짜 피곤해.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 돈 없으면 며느리 눈치 봐야 한다잖아.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에서 뭔가를 툭 끊어버렸다. 나는 문 뒤에 서서 손을 떨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다. 돈 없으면 눈치. 그들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다. 지은이가 아주 가볍게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 겉보기엔 그냥 촌스러운 노인이지. 근데 그게 전부야. 특별한 거 없어. 그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다. 겉보기엔 촌스러운 노인. 나는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다. 아니, 그냥 거실 한가운데 서서 너희들 지금 뭐라 그랬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 평생의 습관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참아. 참아야 해.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다. 설거지통에 남아있는 와인잔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아주 낮게 내 입술을 깨물었다. 지은이는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방에서 나오지 마시지.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쓰여? 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사람들이랑 편하게 못 놀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은아, 내가 그렇게 창피하니? 지은이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제 인생이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들어왔다. 지은아, 말을 좀. 지은이는 갑자기 울컥했다.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야. 난 누구 편인데? 그날 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난방을 틀어도 차가운 공기가 손끝에 남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내가 늘 숨겨둔 작은 봉투가 있었다. 봉투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그래, 내 마지막 날이구나. 나는 병을 숨겼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며느리가 더 싫어할까봐, 손주가 놀랄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도 있었다. 이 집에서 아픈 티 내면 더 눈치 보게 될 거야. 진단명은 췌장암 말기. 의사는 말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통증 조절을 해야 합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12월에 나뭇가지가 앙상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꼭 내 뼈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떡집에 들러 손주가 좋아하는 찹쌀떡을 샀다. 떡이 따뜻해서 손바닥이 잠깐 녹았다. 이 따뜻함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온기일까? 며느리는 몰랐다. 내가 밤마다 화장실에서 토하는 것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것도 나는 그냥 소화가 안 되네 하고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내가 사라지고 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준호는 지은이에게 더 휘둘릴까? 서아는 내 기억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나는 유언장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다. 내가 평생 숨겨온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남기기로 했다. 며느리가 나를 촌스러운 노인이라 했지. 그래, 겉보기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겉모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일 오후에 시간 좀 내라. 왜요? 같이 어디 좀 가자. 어디요? 법무사 사무실. 지은이의 눈이 번쩍였다.
법무사요? 응, 내 할 말이 있다. 지은이는 준호에게 속삭였다. 어머니, 갑자기 왜 법무사야? 혹시 재산 문제? 준호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가 나이도 있고. 그날 밤 지은이는 내 방 앞에서 준호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얇게 떨렸다. 당신 어머니가 혹시 우리한테 뭐 남길 게 있나? 지은아. 아니, 솔직히.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어머니가 가진 거 있으면 정리해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은 마지막에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진다. 그래. 너는 돈이 궁금하구나. 그럼 돈으로도 마음으로도 내가 잊지 못할 마지막 날을 만들어줄게. 다음 날 겨울 햇빛이 차갑게 내리던 오후. 법무사 사무실은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났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윙하고 울렸다. 법무사가 물었다. 따님, 아니 며느님도 함께 오셨네요. 지은이는 반듯하게 앉아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가 부르셔서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내 유언장을 작성하러 왔습니다.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기대와 긴장이 섞인 얼굴. 준호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왜 갑자기? 준호야, 엄마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 말에 준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지은이도 순간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병이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프린터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지은이는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추슬렀다. 어머니, 치료는? 나는 지은이를 똑바로 보았다. 치료? 이미 늦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그때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언장에는 재산 목록과 상속 방식이. 지은이는 그 말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나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한다. 슬픔보다 먼저 올라오는 계산의 빛.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건넸다. 이것도 함께 남겨주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읽더니 눈썹이 확 올라갔다. 이건? 지은이가 물었다. 뭔데요?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건물 등기다.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다. 건물요? 그래. 준호도 놀랐다. 엄마, 우리 집이 아파트인데 무슨 건물?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한 돈,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상금, 그리고 내 아버지랑 함께 모은 돈, 내가 그걸로 상가 건물 하나를 샀다. 왜 말 안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말했다.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돈으로 볼까? 그게 무서웠다. 지은이가 급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런 걸 왜 숨기셨어요? 가족인데.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가족?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다. 너는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지은이가 입술이 떨렸다. 어머니, 제가 언제? 너 내 방에서 들리게 친구한테 말했지. 겉보기엔 촌스러운 노인이라고. 지은이의 얼굴이 하얘졌다. 준호가 지은이를 바라봤다. 지은아, 그게 사실이야? 지은이는 변명하려 했다. 아니, 그건 그냥. 나는 끊었다. 그냥이 사람 마음을 죽인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는 유언장을 읽었다. 내가 남길 재산은 상가 건물 한 채, 예금, 그리고 작은 보험.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재산의 배분이었다. 나는 말했다. 내 재산의 70%는 손주 서아에게 신탁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지은이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준호에게는 20%. 그리고 나는 지은이를 바라봤다. 너에게는 10%. 지은이가 순간 안도하는 얼굴을 했다. 그런데 내가 덧붙였다. 단 조건이 있다.
법무사가 종이를 넘기며 읽었다. 며느리 서지은은 본 유언 내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시어머니 장례를 직접 주관하고 시어머니가 생전에 작성한 기록 봉투를 가족 앞에서 공개한다. 또한 이후 1년간 월 2회 지역 노인복지관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불이행 시 10%는 전액 손주 신탁으로 귀속한다.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다. 봉사요? 왜 제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변하려면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을 만져봐야 한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는 준호 손을 잡았다.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 것 원망하지 않는다. 너도 너의 가족을 지키려 했겠지. 그런데 나는 지은이를 바라봤다. 누군가를 밟고 서는 가정은 오래 못 간다. 그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올 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지은이는 코트를 여미며 한마디도 못했다. 준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 품에서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반전이 터진 다음부터 집은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 같았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왔던 날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도 한참을 시동을 걸지 못했다. 겨울 햇빛이 유리에 비치는데도 차 안은 차가웠다. 히터를 켜도 찬바람만 나오는 느낌. 그때 준호가 낮게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줄도, 그리고 엄마가 이런 병인 줄도. 나는 창밖만 봤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삐 걷고 신호등은 익숙하게 바뀌었다. 세상은 내 사정을 모르고 계속 흘러갔다. 알아도 달라졌을까? 내가 그렇게 묻자 준호는 대답을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꺼냈다. 아주 오랜만에 내 쪽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말은 다정했는데 눈은 다정하지 않았다. 다정함이 아니라 조심이었다. 내가 갑자기 돈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그녀를 긴장시키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 눈빛이 싫었다. 내가 돈이 생겨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존중받아야 하는 건데.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웠는데 통증이 파도처럼 올라왔다. 배 안쪽에서 뜨거운 게 들끓는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엔 칼로 쑤시는 것처럼 찌릿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더 아팠다. 이불을 끌어당겨도 몸 안의 통증은 어디에도 숨지 않았다. 벽 너머로 준호와 지은이의 대화가 들렸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작은 목소리. 당신 왜 나만 악역 만들어? 지은이가 울먹였다. 악역은 내가 만든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나도 이 집에서 내 자리 지키려고. 엄마 자리가 내 자리랑 싸우는 자리야? 그럼 난 뭐야? 난 며느리잖아. 며느리도 사람이라고. 준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지은아, 너 엄마를 사람으로 본 적 있어? 그 말 한 줄이 벽 너머에서 내 가슴까지 그대로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참 이상하지.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날은 더 아팠다. 아들아, 너무 늦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예전처럼 툭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다. 지은이는 내 앞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내일이 깨끗했다. 그 손이 예전엔 내 주방을 지배하던 손이었다는 게 순간 웃기기도 했다. 어머니, 저 그날 친구들 앞에서 한 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들었어. 지은이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니, 그게. 변명하지 마. 저도 상처가. 상처는 남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아.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처음으로 미안함 같았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은아. 내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내가 나를 좋아하길 바라지 않아. 딱 하나만 해라. 뭔데요? 서아 앞에서 나를 무시하지 마. 그 말에 지은이가 고개를 푹 숙였다. 내 어머니. 그날 저녁 지은이는 서아를 불러 앉혔다. 서아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했던 말 엄마가 잘못했어. 서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가 왜? 할머니 방이 더럽다고 한 거, 할머니가 촌스럽다고 생각한 거, 그거 다 엄마가 나빴어.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할머니는 착한데. 지은이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응. 할머니는 착한 사람인데 엄마가 그걸 못 봤어. 그 순간 나는 울컥했다. 사람이 바뀌는 건 큰 선언이 아니라 작은 인정에서 시작되는 걸 나는 그제야 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며느리가 바뀌려는 순간 세상은 한 번 더 시험을 걸었다. 며칠 뒤 지은이 친정엄마가 집에 들이닥쳤다. 문을 열자마자 향수 냄새가 확 퍼졌다. 겨울 바람과 섞여도 그 향은 독했다. 아이고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은 내 방과 거실을 훑었다. 마치 물건 보듯.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지은이를 끌고 부엌으로 가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낮추려 했지만 얇은 벽은 다 들리게 했다. 야, 너 미쳤냐? 유언장, 상가 건물. 그럼 내가 제대로 챙겨야지. 엄마, 지금 그 얘기 하지 마. 아니, 현실적으로. 너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엄마, 내가 며느리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보상 받아야지. 그때 지은이가 처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 나가. 뭐? 당장 나가. 어머니 집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사람 편이야. 그 말이 부엌의 차가운 공기를 확 갈랐다. 친정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챙겼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문이 쾅 닫히고 난 뒤 지은이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도망치기 싫어요. 그 말이 거짓이면 금방 들켰을 거다. 그런데 그날 지은이의 어깨는 진짜로 무거워 보였다. 나는 그 무게를 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 너도 대가를 치르는구나. 며칠 후 내 몸은 급격히 나빠졌다. 밥 한 숟갈이 목에 걸렸다. 숨이 가빠졌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 형광등이 내 얼굴을 새하얗게 비쳤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밤마다 찾아오는 침묵이었다. 그 침묵을 깨고 지은이가 병실에 들어왔다. 귤 한 봉지, 따뜻한 보온병,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어머니 이거 뭐냐? 제가 어머니에 대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오신 이야기 적어두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잠깐 숨이 멎었다. 사람이 누군가의 삶을 기록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나는 지은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제대로 들어라. 그날 밤 나는 지은이와 단둘이 병실에 남았다. 준호는 서아를 데리러 갔고 병실 복도에는 간호사 발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또각또각. 심전도 모니터는 삑삑하고 4시간을 세고 있었다. 지은이는 노트를 펼쳤다. 어머니, 제가 정말 듣고 싶어요. 나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은아. 네. 너 내가 왜 상가 건물 얘기를 이제 했는지 아냐? 너를 벌 주려고만 한 게 아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요? 너를 살리려고. 지은이 눈이 흔들렸다. 저를 살려요? 너는 불안이 너무 큰 사람이다. 불안이 큰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 지키려다 사람을 밟는다.
그 밟는 버릇 내 인생 끝까지 간다. 지은이가 울음을 삼켰다. 저 진짜 그런 사람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은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저 바뀔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질문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때 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유언장과는 별개였다. 봉투는 두꺼웠고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이건 내가 죽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안 주려고 했다.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듣고 싶다 했으니 마지막 날 너에게 준다. 봉투 안에는 녹취 파일이 담긴 USB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지은이가 사진을 꺼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사진 속에는 그날 집들이에서 지은이가 친구들과 웃는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장. 지은이가 부엌에서 내 방 문 앞에서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장면. 지은이가 손을 덜덜 떨었다. 이거. 응. 녹음도 있다. 지은이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왜?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복수하려고 녹음한 게 아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지은이가 무너졌다.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니, 저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울음은 그동안의 울음과 달랐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한 울음이었다. 나는 숨이 가빠졌다. 말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단 하나만 덧붙였다. 지은아, 너는 사람을 무시하는 버릇을 너 자신에게도 하고 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남도 사랑 못하는 거야. 지은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내 손보다 더 차가웠다. 너에게 조건을 건 건 벌이 아니라 길이다. 길. 내가 봉사하러 가면 너보다 더 작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 내가 예전의 나를 보게 될 거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약속할게요. 뭘? 도망치지 않을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다. 햇빛이 병실 커튼 사이로 얇게 들어왔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떠다녔다. 마치 시간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준호와 서하 그리고 지은이가 내 곁에 모였다. 서하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막혔다. 대신 손주 손을 꼭 쥐었다. 지은이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어머니처럼 살게요. 그 말이 들린 순간 내 눈가가 젖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겉모습만 보지 마라. 그게 내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장은 국화 냄새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좋은 분이셨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내 귀에는 늘 늦게 도착하는 위로처럼 들렸다. 지은이는 장례를 직접 주관했다. 조문객들이 며느님이 참 살갑다고 말할 때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밤. 식탁 위에 봉투가 놓였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서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은이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준호가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건 유언장 본문이 아니라 내가 남긴 기록 봉투였다. 사진, USB, 손글씨 편지, 그리고 작은 수첩. 편지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다. 지은아, 너는 내게서 돈을 본 것이 아니라 내게서 사람을 봤을 때 비로소 살 수 있다. 준호는 목이 메어 읽지 못했다. 지은이가 대신 읽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너를 미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너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상처였다. 다만 상처를 이유로 사람을 밟는 순간 너는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가 봉사에서 만나는 첫 번째 나 같은 사람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다면 그때 너는 진짜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것이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나에게가 아니라 서아 앞에서였다. 서아야. 서아가 눈을 깜빡였다. 엄마가 할머니를 무시했어.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서아가 울었다. 엄마 할머니는 착한데.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다. 응. 엄마가 착함을 몰랐어. 그 순간 준호가 지은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다시 하자. 누군가에게는 통쾌함이고 누군가에게는 눈물이었다. 지은이는 복지관 봉사를 시작했다. 첫날 그녀는 어르신들께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복지관에는 냄새가 있었다. 장시간 닫힌 방의 습한 냄새, 약 냄새, 오래된 이불 냄새. 지은이는 처음엔 그 냄새에 얼굴이 굳었다. 그러다 한 할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가, 너는 손이 예쁘네. 근데 눈이 차갑다. 지은이가 놀라서 말했다. 제가요? 할머니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툭 말했다. 응. 너는 사람을 재는 눈이야. 그 말에 지은이는 숨이 턱 막혔다. 그건 내가 말하지 못했던 걸 낯선 할머니가 그대로 찔러 넣은 말이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일어났다. 복지관에 새로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 옷은 낡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말투는 거칠었다. 그 할머니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릇을 탁 내려놓고 소리쳤다. 야, 왜 반찬이 이래? 누굴 거지로 아나? 지은이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왜 저렇게 무례해? 그런데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떠올랐다고 했다. 상처는 남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아. 지은이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그 할머니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화나셨죠? 근데 제가 오늘은 할머니 말씀을 그냥 들어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눈을 치켜떴다. 뭐? 너 뭐야?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저 예전에 누군가를 무시했던 사람이라서요. 그 사람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그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내 딸한테 버림받았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이는 울었다. 그 울음은 미안함이 아니라 연민이었다. 사람을 진짜로 보는 눈이 열릴 때 나오는 울음. 그날 집에 돌아온 지은이는 준호에게 말했다. 당신 나 오늘 어머니를 봤어. 어머니를? 응. 내가 무시했던 사람의 마음을 오늘 처음 만졌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이를 안아줬다. 그날 지은이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 사람은 마지막에 남기는 말로 평생을 정리합니다. 나는 겉모습만 보지 말아라고 남겼습니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저 사람은 별거 없어. 저 사람은 촌스러워.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 안 돼. 그 말들이 사실은 당신의 눈을 좁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지은이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건 누가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무릎으로, 눈물로, 행동으로 받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결국 한 집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당신이 무심코 작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참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먼저 건네고 싶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늦게라도 사과하고 싶은 사람. 혹은 내가 끝내 사과받지 못한 사람.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